한국의 살인사건 31번째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네. 저한테죠. 저한테. 그렇죠. 네.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는 올 것이 온 겁니다. 네. 제가 미루고 정말 이 사건 안 한다고 뻗팅기다가 이제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사건으로 할 때 이름 붙이는 사건들이 많지 않은데 유영철, 강호순 그리고 정남규입니다. 서울 서남부 살인 사건의 범인 정남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유영철이보다도 더 연쇄살인스럽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의 범인입니다. 범죄를 공부하거나 범죄 심리를 공부했거나 이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유영철보다 정남규에게 더 흥미를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수법도 변화가 많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 자체에 대한 목적성이라든지 살해의 목적성 같은 것들이 정말 명확하고 유영철은 자신이 어떤 핑계를 대거나 자기 신념 때문에 했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정남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회자되면서 더 연쇄살인스럽다, 살인범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 공포, 서울의 공포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예. 그 비 오는 날의 수요일.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의 수요일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회자가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남규를 일단 이제 개관을 좀 불러줄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69년생입니다. 네. 3월 1일 태어났고요. 태어난 곳은 전북 장수군입니다. 당연히 시골이니까 아버지는 농업을 했죠. 네. 농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5남 4녀 중에 7번째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수사했을 때 자료로는 3남 4녀 중에 그러니까 7명 중에 막내 장남인데 5번째. 다섯 위에 번째. 누나가 넷. 그다음에 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초반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합니다. 정남규 건을 꼭 비교해서 하는 얘기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시골 지역에서 예전에 범행을 했던 사람들 가족 관계를 조사하다 보면 속된 말로 배다른 형제, 씨다른 형제가 있어가지고 초기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마 제가 더 초반기 자료여서 교수님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피의자 신문조서 네. 정남규를 검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신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당연히 가족관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 거기 보고서에 나온 거를 지금 일단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또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렇고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정남규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료수 공장 같은데 그리고 뭐 이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일했고 떡방앗간에서도 일을 했네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일을 했고요. 키는 169cm밖에 안 되네요. 네, 170 정도가 항상 목격자들 얘기가 예. 나왔었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63kg니까 마른 거네요. 110을 빼는 게 일반적이니까. 제가 봤을 때 정남규 첫 인상이 되게 마른 체형이었다라고 기억이 들거든요. 네. 아마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알고 있었던 기록에는 59 정도 키로.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맞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면 네. 군대 병적 기록부 같은 데에서 만드는 거니까 신장은 안 변하지만 몸무게는 변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63kg건 59kg건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제가 근데 첫 인상도 그렇고 항상 목격자들 얘기 보면은 목격자들이란 피해자분들 중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다 마른 체형이었다. 마른 체형이었다. 네, 딱 봐도 마른 체형이었고 왜소한 느낌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160 축구에 59, 50 단위 뭐 중후반 달리는 게
마른 게 맞거든요. 네. 뭐 지금 그렇게 보고 혈액형은 O형이랍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군대 갔어요. 네. 하사로 갔네요. 네. 그 육군 하사로 갔어요. 단기 하사. 네. 1992년도에 이제 제대해서 나와가지고 노동일 안 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절도짓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를 잠깐 그 불러보면요. 1989년도에 특수강도는 이제 흉기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그 협박해서 강도짓 하는 거예요. 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집행유예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92년도 제대하고 난 이후에 2년 있다가 94년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또 집행유예 2년을 받습니다. 벌금 20만 원도 같이 받고요.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얘는 2년 단위예요. 1996년에 이제 드디어 이 본색이 나오는데 성폭력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습니다. 네. 성폭력으로.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99년도에 또 성폭력으로 성폭력 하면서 절도 플러스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2년을 또 받습니다. 실형이죠. 그리고 2002년도에 절도죄로 또 징역 10월을 받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한 건 총 3년 4개월입니다. 네. 3년 4개월 교도소 수감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더 예. 여기다 덧붙이자면 되게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목받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떠올렸던 얘기가 난 초등학교 때 10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칼로 죽이겠다고 하면서 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손가락을 끈으로 묶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죠. 네. 네. 그럴 때 겁이 났고 수치심도 많이 생겼고 자존심이 파괴되는 느낌이었고 더럽고 하찮은 인간이 되었던 느낌이었다. 근데 남자였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정남규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단초가 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저지른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런 배경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정남규가 저질렀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성적 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연쇄살인범들의 특징들이 교수님 오줌 싸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장난. 네, 불장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동물학대잖아요. 아, 그럼요. 개나 고양이를 어렸을 때부터 소동물들. 네, 학대하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생활기록부 같은데 보면 결석도 작고 성적도 좀 저조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의존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착했다. 글쎄.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착했고 협조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착실했다라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부끄러움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은 공격성이라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외부로는 표출되지 않았고 자기보다 약한 내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억눌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태만하고 뭐 불성실하고 이런 건 따라다녔지만 협조적이고 뭔가 말을 잘 듣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범행 기간을 이제 그러면 잠깐 보면요. 정남규는 2004년 1월 14일이 첫 범행이에요. 네. 2004년 1월 14일부터 마지막 범행이 검거된 거죠. 2006년 4월 22일. 네. 그러니까 뭐 2년 상간이네요. 2년 한 3개월 상간에 13명을 살해하고 20명 정도를 중상해를 입혔던. 네.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데 14명 살해에 19명 중상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 건데 13명 살해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천동 세자매 피스크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계속 풀어가겠지만 거기에서 봉천동에 있는 세 자매 피습 사건 때 3명이 다 숨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생존했습니다. 네. 그래서 13명 살인 사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그 사건 때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 현장에. 네. 제가 수유동 사건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잔인한 게 하이라이트가 수유동이에요. 네.
그 사건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그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정말 지금도 아마 악몽 속에 사실 그럼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봉천동 세자매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맞아요. 그 사건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갔던 게 2006년도였거든요. 2006년도 1월이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큰 사건을 다뤘던 게 다 이 정남규하고 정남규. 관련된 사건들이었었고 음. 이것이 연쇄살인으로 묶여지고 본격화 수사되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또한 검거됐을 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1년차 됐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기 충격이었죠. 네,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우리가 유영철 사건 다뤘지만 이문동 그 전시 사건인가요? 네. 그 여성 살인 사건을 유영철이가 처음에 지가 죽였다고 그래갖고 유영철이를 21명으로 우리가 기소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정남규가 빈정거리면서 내가 한 거 유영철이가 지가 했다고 그런다고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영철이가 21건 그 기소했다가 나중에 공소장 변경했어요. 그래서 20명 살해 사건으로 유영철이는 바뀌었던 그 주인공이 정남규입니다. 정남규가 언론을 통해서 그 사건이 본인이 아니라 유영철 사건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아, 이걸로 인해서 나의 사건은 완전 범죄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생각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남규 같은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내가 했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는 금방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얘기했네. 사실은 정남규 사건은 우리가 뭐 지금 열 몇 건을 분석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중에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본인이 다 기억을 못 해요. 일일이 다 기억 못 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남규한테는 그냥 범죄 자체가 그냥 유희예요, 유희. 유희이자 일상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게 너무 많고요. 그 중간 그 다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건들이 지금 밝혀진 사건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기억나는 부분들을 하고 사건이 미제 사건이나 있던 것들이 맞춰서 이런 게 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정남규의 피해자분들도 많겠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았을 것 같고요. 정남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남규의 목표는 뭐였냐면 완전 범죄였어요. 내가 범죄를 완벽하게 저질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 네, 잡히면 안 되니까. 네, 그거를 목표로 인생을 살았던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알려진 사이코패스. 네, 거기에서도 약간 소분류하면 쾌락성 살인자. 네, 살인 그 자체 아까 유의라고 얘기하셨는데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살인자, 쾌락성 살인자. 근데 사실은 연살인범 그 부류에서요. 쾌락성 살인자가 80% 정도 돼요. 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쾌락성 살인자가 압도적으로 사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가 모두 다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사이코패스가 보통의 자극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자기가 느끼지 못해요. 충격적인 것, 살인이라든지 뭔가 공포라든지 두려움 같은 어떤 큰 자극에 의해서만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 더더욱 치밀해지고 더더욱 포악하고 흉폭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즐거운 유의를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쾌락살인범들이 많듯이 이거 이유가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들의 특징 같은 게 이제 트로피죠, 트로피. 희생시킨 이제 그 피해자의 신체 일부 같은 거를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그 범행 현장에 있던 물건을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보관하면서 그 당시에 장면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상하는 이제 이런 거. 제가 정남규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4살 때부터 여자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서 훔쳐보는 행위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관음증이에요. 네. 그리고 15살 이렇게 청소년기 때부터 자유행위를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자극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희는 뭐였냐면 성적 자극이. 맞아요. 성적 판타지. 네. 그 부분이 정남규한테는 너무나 살아가는 어떤 활력소가 되고 자극이 됐던 거죠. 그리고 교수님 버버리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노출하는 노출증 공연음란증. 네, 공연음란증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소심하다고 하고 소극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큰 범죄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깼던 게 정남규예요. 정남규도 실제로 공연음란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서 성기 노출하고 버스에서 그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모든 성과 관련되어 있는 자위행위, 여자 화장실 들어가거나 노출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해요. 점점 발전해 가요. 쾌락성 살인마는 사실 이 어떤 성적인 만족감 이거하고 연결되는 그 경향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남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적인 판타지 이 만족감하고 쾌락성 살인하고 부합되는 요소가 있긴 하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언가 존중받고 자기 위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컸던 게 자극이 컸던 게 성적 자극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추행이 또 있었고 자기가 당한 것도 있었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또한 느꼈던 쾌락도 있었기 때문에 성이라는 부분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합리화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갈 때마다 정남규 같은 경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고등학교 생활할 때도 심지어 집담 따돌림하고 그 선배들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군대에 가서도 선임들한테 당했고요. 교도소에 가서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무리들 사이에서 약자로 찍혔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걸 자신이 뭐 나도 이렇게 당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변명도 안 되고 합리화도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 일을 아까 했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일을 해도 2, 3개월을 못 넘겼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하고 일을 스스로?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중에 이제 이 정남규하고 이렇게 사는데 누나하고 사는데 아무도 집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55만 원 갖고 살죠. 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면서 범죄로 돈을 벌고 그랬었어요. 맞아, 이거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행 학대가 있었던 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네. 네, 그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을 굉장히 아껴주던 아저씨라고 그래요. 그 아저씨가 야산에 끌고 가가지고 성추행, 강간, 이제 성희롱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받은 이웃집 자기를 아껴주던 아저씨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한 기억 때문에 학교 생활에 좀 부적응을 좀 거쳤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왕따를 당했나 봐요. 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를테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후배들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남규 같은 경우는 후배들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면서. 네. 그러니까 철저히 배제된 거죠. 그 학교 사회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육군 하사로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가서도 거기서 구타를 엄청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타 당한 걸 넘어서서 고등학교 때 후배들한테 당한 것처럼 후임들한테도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은 사람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자기 주변 요소에 대한 증오 같은 게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장기 때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관련된 것들을 또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더니 피디님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진짜 못생겼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라든지 연쇄살인마 생각하면은 뭐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 테드 번디 같은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수려한 외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남규는 절대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혐오감 주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나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 보이고 옆에 그냥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의 생김새예요. 못생겼다고 해서 다 그런 느낌이 풍기는 건 아닌데 정남규는 정말 그런 느낌이 풍겼고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질 정도로 눈동자가 희번덕거리거나 아니면 풀려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검거될 당시 때 되게 뭐 유영철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자기가 뭐 의시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말을 잘 안 하고 어깨는 되게 움츠려져 있고 저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손동작도 되게 많았고. 근데 정남규 특징을 좀 구분하더라고요. 정남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주 비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이고 또 뭐 대놓고 자기 그 범행한 거를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막 사실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바람에 아까 저 이문동 사건 유영철이가 했다는 사건도 밝혀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교활하잖아요. 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작정 오리발.
네. 증거 나오면 조금씩 인정해가면서 어떤 동정론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래서 저는 그 정남교의 특징을 딱히 딱 단정을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도대체 정남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다 정남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남규는 범행 현장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침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절대 자기가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거나 훼손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열린 문만 들어가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곳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는 무자비하고 적극적으로 완전히 공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도주할 때는 또 되게 치밀하게 도주를 해요. 어떤 범행에 있어서도 패턴 자체가 어떤 부분은 소극적이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이고 어떤 부분은 계획적이고 어떤 부분은 치밀한데 어떤 부분은 허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남규라는 인물인 거예요. 범행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범행에 대해서는 엄청 잘 떠들어요. 하지만 자기의 일상이라든지 자기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입을 다물거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체계형과 비체계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맞아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게 이제 뒤섞여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후반기에 남의 집에 그냥 문 열려 있는 거 따고 들어가는 거 넘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어봐서 열려 있으면 들어가고 사람 죽인 거는 이제 후반기. 네. 이제 그 이전에는 골목길에서 그냥 약한 여성들 지나가면 그냥 마구잡이 공격하고 현장 떠나버리는 전반기와 후반기는 이제 염두에 두고 범행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범행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정남규는 사실 전반기 후반기로도 나눌 수 있는데 들쑥날쑥해요. 사실 침입하다가 도중에 가서 노상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거는 교활한 거예요. 네. 걔가 일부러 패턴을 뒤죽박죽 섞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건 교활한 거예요. 지역도 경기 갔다 서울 갔다 맞아요. 그 혼선을 되게 많이 줘요. 그리고 범죄 자체 패턴도 사실 되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살인 사건과 살인 미수 사건 외에도 절도 사건, 강간 사건 중간에 너무 사건들이 많아요. 수법도 바꾸죠. 네. 수시로 바꾸죠. 네. 유영철이나 강호순처럼 일정한 패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남규라는 인물 자체 이꼴 범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범행을 이해하겠다 보다 보면 정남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규의 첫 번째 사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건이죠. 이 사건 네. 정말 충격 줬던 사건이에요. 이게 원래 부천 초등생 맞아요. 살인 사건으로 실종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이게 정남규가 잡히기 전까지는 미제 사건이었고 되게 이슈도 많이 됐던 대구 그 개구리 소년.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맞아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4년 1월 14일 날 한겨울이에요. 부천시 원미구에서 윤군 그때 13살짜리 그다음에 임군 12살짜리 1살 터울이에요. 얘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살해된 사건입니다. 16일 만이니까 1월 30일 날 애들이 자기들 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천에 있는 춘덕산 정상 부근에서 발가벗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실종 사건이라서 미궁에 빠져갖고 난리였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부천 쪽이라 경기경찰이라는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색 전단지 뿌리고 난리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발견이 안 되다가 16일 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춘덕산 정상 부근에서 홀랑 벗겨진 채 발가벗겨진 채 애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사건이 개시됐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해결을 못했어요. 늦게 발견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거의 이제 미궁으로 가고 있었어요. 미제 사건으로 미궁으로 빠져 있는데 나중에 정남규가 이 사건을 자백을 하는 바람에 정남규의 범행인 걸로 이제 드러나는데 아까 우리 서두에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손가락 운동화끈으로 묶었던 사건. 네. 이거 우리 프로파일러들의 개가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주세요. 예. 아니요, 교수님이 해주세요. 제가 제 입으로 근데 이제 이때 이 애들 시체가 정상에서 두 구가 발견되니까 이제 부천 그 원미서에서 수사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원미서 내가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 계산 과장부터 시작해서 형사들까지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 내가 곧 잡을 수 있냐고 전화하니까 용의자 떴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용의자가 도대체 누구야? 하니까 그때 가출한 애
박군. 네. 만 14세인데 원래 1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애들 둘을 돈 뺏고 산에 가가지고 죽인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걔가 살해 용의자로 집중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건 개연성이 있다. 어린애들 돈 뺏고 산에 가서 어린 게 또 죽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완전 헛다리 짚은 수사였던 거예요. 네. 오히려 경찰의 이 무리한 수사가 이제 막 비난의 연속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게 답답한 일이죠. 긴급 체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석방을 하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왜 이 박군을 의심했냐면 14살짜리를 죽은 아이들 몸에 운동화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네, 조큰. 예, 조큰이 찍혀 있었는데 그게 한 240mm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식스 운동화입니다.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전단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경찰서에. 그래서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애 그리고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추렸어요. 경찰에서. 그래갖고 탐문수사를 쫙 하다 보니까 박군이 딱 그 용의선상에 떠올랐어요. 애들 사건이 나고 갑자기 학교 안 나오는 불량 청소년. 그래서 그 아이의 신발을 보니까 240mm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식스 운동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맞다고 생각하고 경찰이 이 얘한테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겠죠. 근데 이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애가 자백을 해버렸어요. 맞다고 내가 돈 뺏으려고 초등학교 2명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건 해결됐다고 맞아요. 또 한참 떴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조금 있다가 그 부천경찰서에서 취소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 진술의 신빙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긴급 체포했다가 긴급 체포하고 또 바보같이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언론에 다 떴어요. 그 바람에 도로 풀어줘가지고 이게 이제 과잉 수사로 욕을 배가 터지게 얻어먹었는데 계약하고 나서도 이제 학교 안 나온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원래 이 자퇴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불량 청소년이었다고 그래요. 이 용의자가. 박군이. 예, 네. 용의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사에서 했는데 얘가 그 나중에 이제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애들 죽인 게 아니고요. 죽은 애들 몸에 찍힌 그 신발 자국이 그 사건 당일 내가 신고 있던 형의 아식스 운동화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막 수사를 하는데 자기한테 얘기할 때 보니까 이거 나는 아닌데 형 운동화를 지가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우리 형이 혹시 죽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을 보호해 주려고 그냥 내가 했다고 얘기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보호하려고 자백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응? 이것 때문에 사실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사건에 혼란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예. 네. 그러다가 수사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마지막 목격 모습 같은 것들에 대한 수사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목격자들이 정말 너무 다양한 목격자들이 생긴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격자들은 남녀가 데리고 갔다. 라는 목격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뭐 청소년 무리 애들이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가장 정확한 목격은 뭐였냐면 있었어요. 목격자가. 아시죠 교수님? 170cm 정도 키의 30대 짧은 머리의 남자라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키가 그 어린애 치고는 커요. 165cm의 긴 머리예요. 근데 얘는 그리고 염색을 했어요. 이 박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비교해 보면 목격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키도 5cm 정도 차이 나고 짧은 머리라고 목격자는 얘기했는데 이 박군 같은 경우는 아주 긴 머리에 염색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걸 간과해 버렸어요. 그냥 오로지 신발. 맞아요. 그리고 이 목격자가 가장 정확한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임군의 친구였어요. 맞습니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얘가 잘못 목격을 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다가 이 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떤 아저씨 나이 든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내 친구랑 형이랑 같이 쫓아갔어요. 뒤 또 따라갔어요. 그럼 수사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둘이 따라가? 이거 그러면은 납치가 아니잖아.
유인한 게 아니잖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목격이 그냥 잘못된 목격이거니. 그러니까 그 목격자가 얘기한 인상착의를 신경을 안 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정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얼굴 맞습니다. 친구니까. 그럼 그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많이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잡고 나서 왜 이 아이들이 둘이 따라가는지 알게 돼요. 아니 어떻게 남자애들 둘이 먼저 자진해서 쫓아가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말이 돼? 정남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얘네들한테 다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집 위치랑. 야, 근데 지금부터 나 조용히 안 따라오면 너네 집에 가서 나 다 아니까 다 네 부모님부터 네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어. 나쁜 새끼야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아이들이 안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더욱이 어떤 게 있냐면 혼자가 아니라 왜 어떻게 둘이 쫓아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둘이 있기 때문에 배반을 못하는 거예요. 맘 놓고 간 거고 또. 네, 한편으로. 네, 맞아요. 서로 믿으니까. 아, 얘도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내가 도망가면 얘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남규는 오히려 더 고수였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그대로 활용했는데 그 목격자 진술이 나온 부분들을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네, 신발에 집착을 했어요. 네 현장에서 나온 거니까. 현장에서 나온 족적 신발에 집착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을 까뭉개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짚고 가야겠네요.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이 벌거벗겨져 있었고 손가락만 운동화끈으로 묶어놨어요. 네, 여러분들 그 수갑하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요. 수갑하면 수갑만 있는 걸로 알아요. 은팔찌 형태로. 그다음에 발목에 차는 족갑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손가락 수갑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이렇게 두 개, 요 조그만 걸로 손가락만 두 개 이렇게 수갑 채워놔도 못 움직입니다. 네, 통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이제 우린 뭐 족갑, 수갑, 손가락 수갑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남규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 둘을 그 운동화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손가락을 묶어버리면 이게 못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묶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 수법은 정남규가 사실은 지가 아저씨한테 당했을 때 그 수법이에요. 지가 어렸을 때 이웃집 자기를 아끼던 아저씨한테 야산에 끌려가서 운동화끈으로 손가락을 묶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법을 그대로 이 아이들한테도 사용을 했던 거죠. 이거를 끌어낸 게 우리 프로파일러죠. 네, 네.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예, 면담을 하면서 이 어렸을 때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정남규가 하니까 춘덕산을 생각한 거고 우리 프로파일러들이 권일용 그다음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그거를 착안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부천 아동 그 미궁에 빠진 사건 춘덕산 사건의 수법하고 똑같잖아 이게. 운동화끈으로 묶어갖고 성추행하고 죽인 거. 그래서 그걸 추궁에 들어가니까 정남규가 결국 그거 다 시인을 했던.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프로파일러의 개가입니다. 개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 부천 원미구 이 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영원히 미궁일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그때 너무 병아리 프로파일러여서 사실 저는 뭐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적거나 아니면 기재하거나 이런 것밖에 한 게 없고요. 권 선배님이 워낙 그때 모든 그 정남규에 관한 사건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제 사건들을 다 봐왔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관성을 계속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착안했던 것 같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남규를 갔을 때 뭐 신문기사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배님 같은 경우는 가서 가장 아픈 부분을 그래 너 교도소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지. 공감해 주는 거죠. 네. 그래 내가 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유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가 이해돼. 그래 당연하지. 보통의 그 수사기관 형사분들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조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고 특히 이제 교도소. 내가 이제 보충 설명할게요. 3년 4개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정남규는 교도소 내에서도 왕따였어요. 네. 엄청나게 그 같은 수감자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한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쌓여 있는 거를 권일용 경감이 파고드는 거죠. 너 교도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려웠겠다. 공감해 준 거죠. 네. 예.
우리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고 권 선배도 그렇고 정말 저런 사람의 성격들이 교도소에 갔을 때 얼마나 당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도소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을 또 갖고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파고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자백을 하고 나서 이 사건 현장과 매치를 하게 되면서 현장을 보게 되고 하면서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그게 겨울이었잖아요. 첫 사건이 이제 아마 이전에도 사건은 있을 겁니다. 네, 강간이랑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있을 절도도 겁니다. 있었고 강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죽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성추행이나 아이들에 대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자기 안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충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만만한 대상으로 선택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이었고요. 두 번째 범행은 제가 지금 막 그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는 이제 뭐 사망 사건이 있고 중상 사건인데 안 죽은 게 다행인 사건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사건들은 16일 후입니다. 2004년 1월 30일 날 새벽 3시 구로동에 있는 그 빌라에 들어가갖고 원씨네요. 44세 먹은 네. 그냥 마구제비로 찔러가지고 중상에 입혔습니다. 네. 근데 죽지 않았고요. 근데 이 사건도 처음에는 안 밝혀졌던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하다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도 불거진 사건이었고, 이 사건도 살인 미수다 보니까 미제 사건으로 편철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받지 않은 사건이었던 사건이었고, 특히 이 사건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 사셨잖아요, 피해자분이. 그래서 그 목격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이 피해자분께서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내 주변에 원한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살짝 내비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방향이 약간 좀 틀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원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원 씨 입장에서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와갖고 마구제비로 맞아요. 말 한마디 없이 찔러대니까 이게 저 정남규 같은 그냥 범행 목적의 범인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분명히 나한테 어떤 유감이 있는 새끼일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원 씨가 내 주변에 누굴 거라고 아마 엄청 머리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자기 주변 사람 누가 그랬을까를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니까요. 예. 게다가 가방까지 던져줘서 너 가져가, 돈 가져가. 그러니까,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방을 가져가지 않고 찌른 거예요. 마구 찔렀거든요. 그러다 칼로. 보니까 이 피해자분께서도 이건 그럼 원한이지. 누가 시킨 거다, 원한이다, 이건 날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사가 어떻게 됐냐면 다 맞아요. 주변 수사가 일단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거의 주변 수사가 됐고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건은 나중에도 정남규를 대상에 올리지도 않죠. 네, 이것이 연쇄 사건인가라고 할 때도 배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묻혀지는데 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도로에 나와서 찌르기 시작하고 온 사건인 거잖아요. 그 노상에서 찌르기 시작한 사건의 단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 이후에 한 2주 정도 16일이 지나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선 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알아요. 살인 미수가 돼서 살인 사건이 아니면 수사가 좁혀가지 않는다라는 걸. 그래서 죽느냐 안 죽느냐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는 그 간격,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되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 사건이면 신문 기사 다 봐요. 언론 보도. 내 사건 났나 안 났나. 크게 안 다루네. 나 그러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면 거죠. 이제 바로 시작하고. 네. 공격을 했는데 살아 있으니까 별 큰 관심 안 받으면 짧게 그냥 바로 저 범행에 들어가고. 하여튼 이게 정남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분석하니까 이해가 가는 맞아요. 부분이죠. 네. 그 당시에는 그 피해자조차도 맞아요. 그 원씨 이 여성조차도 그 살인 자체를 즐긴 놈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유 없이 공격하는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공격한 내 주변 누굴 거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라고 수사관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더욱이 그때 사시미 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사시미 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분께서 사시미 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진술이 나오다 보면 또 그렇게 맞춰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부의 느낌이 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수사 한번.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걸 나중에 목격자든 피해자든 정남규 사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남규 사건이 불거지면서 목격자에 대한 목격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분들이 되게 많이 불거지고 맞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 때문에 틀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 수사관들이 사실 전에 제가 프로파일러다 보니까 서류상 접하는 것도 많고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지만 형사분들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걸 체크하시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속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남규라는 특이한 범인이 나타나면서 수법의 어떤 틀을 깨버린 거예요. 맞아요. 수법을 유추하는 형사들의 상식 부분을 두들겨 부셔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했고 하여튼 세 번째 범행은 7일 만에요. 또 2월 6일 날 이문동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영철이라가 했다고 했던 전 씨 24살 먹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겁니다. 네. 아까 그 앞에 금천에서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구로에서 있었던 사건 분도 여자분이셨어요. 아 여자 원씨 여자. 네. 얘가 한 거는 전부 다 여성분입니다. 그 특징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따가. 이 사건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가면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하고 나서 달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살려고 피해자분이 갔는데 엄청 많이 갔어요 나름. 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사실 첫 번째 살인의 성공가 그 초동생 살인 말고 노상에서 할 수 첫 번째 성공이죠. 네. 그리고 이 시간 자체도 19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초저녁이에요. 2월 달이니까 이제 7시 10분 정도면 어둡기는 해요. 2월 16일이니까 어둡기는 한데 참 구분 없이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일종의 어떤 연쇄 사건이라는 거에 대한 의심도 전혀 안 했죠? 네. 대체적으로 그 피해자분들이 야간에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실 맞죠. 피해자분부터 수사를 한 게 많다 보니까 피해자 주변 수사만을 하다 보니까 어떤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늦었고요. 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정남규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범행 도구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초반기는 어디에다 놔뒀다가 가서 범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대 범행 현장 근처에서 이동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철역에 범행 현장 한두 정거장은 걸어서 갔죠. 한두 정거장 정도가 아니라 거의 7, 8정거장을 걸어. 신발 밑창은 다 뜯어내가지고 족적 안 남기고. 네. 그런 식으로 범행에 대해서 가장 은폐하는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잡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는 지역이 부천을 빼고는 경기를 빼고는 구로동, 그다음에 이문동. 이문동이었잖아요. 그 정남규가 사건을 크게 저질렀던 게 경기 쪽이랑요, 서남부 쪽이랑 서울 서남부. 네, 그다음에 서울 북부 쪽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지리감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여기 이문동 같은 경우나 청량리야 이쪽은 자기가 회기 쪽은 되게 빠삭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지역 같은 부분을 나중에 지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이문동 사건이 2004년 2월 16일 날 이제 발생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텀이 빨라져요. 성공했잖아요. 4일 만에 또 범행합니다. 2월 10일 날이에요. 이거는 이제 군포로 갑니다. 네, 군포시 삼본동으로 가고 새벽이에요. 2월 10일 날.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꼭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들만 우유 배달하는 그 여성 28살 먹은 여성이에요. 이 사람부터 흉기로 살해합니다. 손 씨죠, 손 씨. 네, 이 사건도 그 피해자분의 사연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회사에서 격리를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다음에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고. 배달을 하면서 딸아이를 키웠어요. 혼자 얼마나 이거 여자 혼자서 28살 먹은 여자 혼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여성을 이 개새끼가 이게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놈들은 돈 있는 놈들 부유층 아니면 가진 자들을 위해서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정남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살인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놈이다 보니까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 그냥 내가 범죄하기에 용이한 네. 대상. 네. 그건 밤거리에 늦게 다니는 여성. 그다음에 강남 쪽 같은 데보다 CCTV라든지 방범 시설망이 촘촘하지 못한 곳.
네. 비교적 허술한 곳. 그게 서울 서남부 쪽이에요. 네. 영등포라든지 구로동이라든지 이제 이쪽. 그러니까 정남규가 이 사건의 대상으로 선택할 때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인을 하는데 용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군포까지 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교활하기는 해요. 서울에서 두 번 했잖아요. 네. 서울에서 저 구로동하고 이문동에서 했어요. 어느 정도 집중된다고 봤겠죠. 네. 그리고는 바로 저 경기도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군포시 삼본동으로 거기서 우유배다라는 그 28세 그 여성을 흉기로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정남규는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회적 뭐 약자 그 사회 부유층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진짜 교수님 말처럼 죽이려고 했다. 나 실제로 한번 나도 강자나 아니면 좀 부유한 애들 죽이려고 해봤는데 가보니까 CCTV도 많고 뭐도 많아서 안 된다. 제약 조건이 많은 거지. 네,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약자들 내가 죽인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쉬운 거 그냥 살인 그 자체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사람들. 네. 그리고 실제로 정남규 같은 경우는 소리 지르면 반항이 세지면 그냥 도망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교수님 말이 맞아요. 얘는 하나의 목표가 범죄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 걸리고 네.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소리 지르면 일단 피해버리고 마는 거고. 그리고 지리감이 있는 그 뭐 서남부라든지 그 북부 서울 북부나 경기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 그 지리감 때문도 있고 보다 보면 다 주택가인데 비슷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기네 집 구조들이랑 비슷한 골목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거주 동네. 환경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고 있을 거고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분단속도 어떨 거고. 네. 그럼 내가 어떻게 출입구로 나올 수 있을 거고 보통 이런 골목길은 어떻게 돼 있을 거고 너무 잘 아는 환경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정도로 피를 묻혔는데 이 사람 도대체 도주 어떻게 했을까? 생각보다 더 되게 대범해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가서 칼을 씻거나 아니면 옷을 씻거나 흉기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뭐 보관하고 있거나 그러고 나서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바로 그러면은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다시 범행을 물색하면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어디서 진짜. 이런 괴물이 나왔을까? 그렇죠, 교수님. 이게 정말 상식선을 다 깨버려요. 거의 절대 다수의 살인범들이 살해 이후에는 갑자기 어떤 공허감이 오면서 탈진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정남규를 연구한 어떤 범죄학자 이야기도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합니다. 네. 원래 범행 하나를 성공하면 거의 모든 기력을 거기다 집중했기 때문에 그 진이 쏙 빠진다 그럴까? 속된 말로 그러면 이제 그만 정리하고 들어가서 휴식에 들어가는 게 상식이래요. 네. 그런데 정남규는 그거 끝내고 또 딴 거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기.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은 긴장을 하게 되면 그 긴장에 대한 풀리잖아요. 네, 그 끝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긴장이 되면은 그 긴장했던 만큼의 어떤 진짜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걸 계속 업 시켜주는 어떤 범행을 부추기게 되는 하나의 원인, 살인이 그 사람한테 자극제가 됐던 거죠. 다음 사건으로 가면요. 또 3일 만입니다. 네, 2월 13일이에요. 이번에도. 그건 새벽 6시입니다. 신길동으로 옵니다. 네, 골목길에서 여성입니다. 30살 먹은 서모 씨를 또 공격해가지고 중상을 입힙니다. 여태까지 사건 중에 사실 피해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 평가도 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범죄에 대한 그 노출의 위험성이 높게 되다 보면은 보통 피해자분들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정남규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냥 어떻게 피해자 중심 사건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엮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상해 사건으로 묶여져서 중상해요. 네, 그러니까 중상해 되다 보니까 교수님 아시잖아요. 이러면 담당 그 형사 그냥 한 명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목적으로 공격을 한 건데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인식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냥 단지 다치게 할 목적.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그냥 막 마구 공격했다면 뭐 뺏으려고 하다가
장애가 있어서 도망갔나? 이런 식으로 그냥 지역 담당 형사들한테 사건이 맡겨지고 그냥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지속 수사하면 그만인 거죠. 이제 이게 이 유사성을 전부 좀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수님 다 그래요. 네, 이게 네. 통합 시스템이 없었어요. 네. 전산 시스템이 2004년도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도 동시에 다 떠요. 네. 모든 대한민국 경찰이 다 봐요. 유사범죄 그러면 칼 들었고 테이프 붙이고 뭐 뒤로 묶는 수법을 쓰는 범인이 수원에서 강도를 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강원도 속초에서 그 비슷한 수법이 딱 뜨면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양쪽 경찰서가 서로 협의해요. 네. 그런 공조 시스템이 지금 구축됐거든요. 네. 그건 전산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터넷이. 근데 2004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수기로 할 때예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어떤 큰 사건만 지방청에 보고가 네.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 쉬쉬하죠. 큰 네. 사건 나면 너무 시달리니까 네. 또 은폐하기 급급하죠. 강도 사건도 서로 안 난 것처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감추기 급급했는데 요즘에는 안 감추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남규 사건 때 또 한참 얘기가 됐던 게 아니 집 앞에서 찔러요. 맞아요. 아니면은 현관문 입구에서 찔러요. 아니 보통 범죄자들이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문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집 앞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신기노동 사건, 네. 영등포 사건도 집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맞아요. 열쇠가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처음에 했었냐면 이게 집 근처에 도착하면 안심을 하고 긴장을 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급습하는. 급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약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남규 같은 경우 나중에 얘기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생각보다 자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런 골목길에 여성이라든지 자기가 원했던 타겟팅 자체가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데 쫓아가다 보면 집 앞에 집 앞이지. 그러면 열기 전에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찌르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긴장 완화 이런 부분보다 그냥 걔는 그냥 자기가 찌르고 싶어서 찔렀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 앞에서 타겟을 놓칠까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조급함 때문에 찌른 거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에 놓쳤을 때 이렇게 타겟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범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또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안에서 소리가 나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있다 보니까 누가 쿠당탕탕탕 뭐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실제로 신길동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 때는 그 개 짖는 소리였나?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갔다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신길 5동 골목길에서 서씨 30살 먹은 여성 중상 입혔죠. 네. 그리고 12일 있다가 2월 25일 날 새벽 1시에 다세주택에서 또 뭐 홍모 씨라는 여성 공격하는 게 있어서 중상 입힌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그게 만족하지 못한 날. 그 다음 날 2월 26일 날 이게 신림동 골목길에서 여고생 공격하죠. 할머니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고생을 마구잡이로 찔러가지고 중상 입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 신길 2동하고 신길 5동 같은 경우 인접되어 있잖아요. 신림동 신길동 거의 붙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또 패턴도 비슷하고 수법도 비슷하다 보니까 자각을 하기 시작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 노출해 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연쇄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움직임이 이제 일기 시작을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길동 그다음에 신림동 요쪽으로 좀 하다가 여고생 공격해서 중상 입히고 나서는 경찰들이 좀 집중되니까 잠시 쉬어요. 네. 한 2달 정도 쉬입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2달 간격은 내가 편의상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 틈 사이사이에 정남규가 범행한 걸로 추정되는 건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굵은 것만 지금 이제 이를테면 제가 잔챙이 추리고 이제 뼈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2달 뒤니까 2004년 4월 8일이에요. 네. 이게 신길동으로 다시 옵니다. 귀가 중인 그 25살 먹은 정모 씨를 살해하려다가 중상에 그치는 사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4일 있다가 4월 22일입니다. 2004년 4월 22일 고척동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여기서 여대생 집 앞에서 이거는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고척동에서 여대생 바로 집 앞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찔러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터집니다.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이 사체 사진은 제가 눈에 생생한데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피하느라고 피했는데 등 부위까지도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그 눈에 선한데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쓰러져 있는데 그 계단 밑으로 그 흥건하게 피가 흘러내리는 것까지 다 주변에 다 보였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17일이 또 경고합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귀가 중인 여대생을 흉기로 엄청나게 찔렀죠. 네. 그래서 살해한 사건. 이게 2004년까지의 이제 개략적인 사건이에요. 정남규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 사건들이 더 많아요. 근데 보라매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수사가 들어간다라는. 이제는 수사가 좀 끈끈하게 자기한테 좁혀진다. 네.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보라매 사건 이후 터지고 나서 신문에 언론 보도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난리였어요, 난리. 네. 그때 서남부 살인 사건에 대한 네. 이름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비 오는 날에 수요일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사건들이 지금 서남부 수사에 대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건이 아니었지만 보라매 사건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약간 희미하게 얘기하고 수사 기록하고 맞춰지는 게 있다면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건을 보라매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보라매 사건 이후 공식적으로 나중에 뭐 그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시 정남규가 범행을 시작한 건 거의 1년 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와중에 또 수법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정남규한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회차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앞의 사건들은 정남규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던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찌르고 도망가고 골목길 노상에서 거의 범행한 사건인데 뭐 구태여 나누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반기 사건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드디어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보다 능동적으로 범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길거리 지나간 사람 노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범행 도구도 바뀌고요. 도구도 바뀝니까? 네. 범행 도구도 바뀌고. 그동안은 계속 흉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알다시피 둔기로 바뀌기 시작을.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을 끼고 흉기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안에서 다르죠. 침입해서 범죄는 도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남규가 본능적으로 캐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이 범행의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다음 회차에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규 사건 할 때 많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실제로 가봤던 사건이고 그래서 교수님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했던 사건들이고 이 피해자들한테 어떤 사연들이 다 있고 지금 너무 이렇게 뭐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지만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연들이 하나가득씩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얽힌 스토리들이 다 있고 그걸로 인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에 대한 것도 다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나마 짐작이 되다 보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또 한편에 정남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또 부담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잊어버리고 싶었던 맞아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초반기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건도 이 정남규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씻을 수 없는 어떤 아픈 기억을 줬던 실수를 범했던 사건도 정남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이제 범행 수법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이제 깊숙이 이제 가는 방향으로 그 다음 시간에 네. 이렇게 가도록 하죠. 네. 정남규 2부에서 그러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